3번을 봅시다. 3번. 3번에 보시면 쭉쭉쭉쭉 나와서 선행조직자라는 개념이 나와요. 선행조직자. 선행조직자가 어디서 나왔죠? 선행조직자? 아, 그렇죠. 여러분, 문제를 한번 다시 봅시다. 문제를 보시면 3번에 수업 이해력 향상을 위한 유의미학습 이렇게 나왔어요. 유의미학습이라고 나왔으면 누가 썼어요? 유의미학습이라는 용어를 가장 처음에 쓴 사람이 누구죠? 그렇죠. 가장 처음에 유의미학습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데이비드 오수벨이에요. 오수벨의 유의미학습, 미닝풀 러닝. 여기서 나오는 게 선행조직자입니다. 이건 제 학부생 시절인데요. 학부생 시절 얘기인데 이 어드밴스 오거나이저잖아요. 저는 이거를 어드밴스 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드밴스 오거나이저라고 써야 되는데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교육학 시험을 보는데 어드밴스드 오거나이저라고 써가지고 틀렸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죠.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다 맞고 D 하나 썼는데 그래서 막 이제 좀 이걸 맞게 해달라 그랬는데 이거는 어드밴스드와 어드밴스드는 전혀 어감도 다르고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아쉽지만 요거는 맞게 해줄 수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눈물을 삼키며 물러났던 그런 기억이 있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는 단어입니다. 어드밴스 오거나이저예요. 어드밴스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조직자 개념을 이제 볼 건데 선행조직자 개념을 보고 한번 그 유의미학습에 관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렸죠.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선행조직자가 뭐냐면 일종의 그 도입자료입니다. 도입자료. 그러니까 수업을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아이들한테 그 수업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자료를 말해요. 그런데 대체로 일반적으로 수업이 딱 시작을 하면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 뭐 이런 거 좀 하고 그 다음에 학습과제 제시를 먼저 하잖아요. 오늘은 이런 거를 공부를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기 조금 전에 여러분이 주시는 언어적인 설명 있죠. 야, 너 이런 걸 아니? 야, 너는 구름이 왜 비를 내리는지 알고 있니?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혹시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니? 구름이 그 수증기잖아. 수증기인데 왜 땅으로 떨어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언어적인 설명이 이제 선행조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만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요. 선행조직자의 종류 2가지를 쓰고 각각의 특성을 쓰라 그랬는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학습과제보다 추상성과 포괄성이 큰 어떤 설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이따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학습과제보다 추상성과 포괄성이 큰 어떤 개론적 수준의 설명인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하지만 100%는 아니다. 대부분이라는데 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자, 선행조직자가 이런 거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종류를 먼저 쓰셔야겠죠. 종류를 한번 봅시다. 종류에는 여러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은 선행조직자는 크게 종류를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설명조직자라는 게 있고요. 2번째는 비교조직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를 다 쓰셔야 점수를 다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설명조직자부터 한번 봅시다. 이거는 친숙하지 않은 학습과제를 설명할 때 제공하는 개념적인 근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진적 분화의 원리를 따라서 제시를 해요. 이 점진적 분화의 원리가 뭐냐면요. 먼저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학습과제를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리 같은 거죠. 원리는 어떤 기본 틀 같은 거 그런 거를 범위, 틀 이런 건데요. 그런 걸 먼저 제시를 합니다. 그런 걸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세부적인 거 그런 거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설명 조직자의 어떤 기본적인 제시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학습과제보다 추상성과 포괄성이 큰 거라 그랬잖아요. 큰 거.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설명 조직자와 조금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 비교 조직자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비교 조직자. 이게 설명 조직자라는 이름이 붙는 게 뭐냐면요. 먼저 제시하는 게 설명이라 그래요. 설명, 그죠? 일반적인 포괄적인 거니까
설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그럼 포괄성이 낮고 구체적인 거. 예시가 되겠죠. 그래서 설명에서 예시로 가니까 설명 조직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교 조직자를 한번 보겠어요. 비교 조직자. 컴패러티브 오거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익숙한 거를 학습할 때 제시하는 설명 조직, 비교, 선행 조직자를 말해요. 자, 그러면 왜 비교 조직자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여기 나옵니다. 기존에 이제 익숙한 학습 과제를 제시를 한 거잖아요. 학습 과제로서. 되게 익숙한 개념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이미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스키마가 있단 말이에요. 그 학습 과제에 대해서. 그런데 그 학습 과제랑 관련된 어떤 스키마와 비교의 어떤 준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존 개념, 스키마와 여기 빠졌는데요. 새로 배운 내용, 새로 배우는 내용. 이게 바로 학습 과제죠. 학습 과제. 학습 과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유사점과 차이점을 왜 밝히냐면요. 요런 것들이 있잖아요. 요런 걸 왜 구분을 해놨을까요? 뭔가 서로 다른 특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라미로 묶어놨겠죠. 근데 요게 사실은 공통적인 어떤 특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묶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분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요 바깥에 있는 특성을 요 안에 있는 요 집합들은 다 바깥에 있는 특성도 공유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존과의 개념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비교 조직자라는 게. 그래서 이 비교 조직자 같은 경우에는 통합적 조정의 원리를 따라서 제시를 합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학습자가 이미 관련 정착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관련 정착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새롭게 이제 오늘의 학습 과제는 기존에 갖고 있던 스키마, 관련 정착 의미랑 굉장히 어떤 유사점이 많은데 조금 다른 거를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경우에 그 두 가지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어떤 그 두 가지 개념 사이, 그러니까 새로이 학습자가 접한 개념과 기존에 갖고 있던 개념과의 어떤 관련성을 찾도록 하는 방법이 이제 통합적 조정의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선행 조직자에는 크게 설명 조직자와 비교 조직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선행 조직자 얘기는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수벨 얘기를 했죠. 이게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에서 나온 그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 조직자를 하고 그냥 끝나시는 게 아니라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을 좀 같이 보셨으면 해요.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죠. 프린트 보시면 7번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쭉쭉쭉 이게 나와요. 그러다가 세 번째 줄에 기계적 학습이라는 게 나와요. 이게 로트러닝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어떤 학습이냐면요. 암기 수업 있잖아요. 암기 수업. 그런 게 이제 로트 학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의미 학습이 미닝풀 러닝이고요. 그래서 오수벨 같은 경우에는 발견 학습보다는 수용 학습을 선호를 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오수벨이 발견 학습을 비하하거나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오수벨이 봤을 때 아이들이 발견 학습을 한다고 하면 좋겠으나 모든 아이들이 어떤 사실이나 이론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발견 학습이 그렇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어떤 현실적인 한계를 고려했기 때문에 유의미 학습이라는 걸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에서는 설명을 더 많이 하죠. 아이들이 발견 학습을 하는 것보다. 플립드 러닝을 사용을 한다고 해도 똑같아요. 플립드 러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먼저 온라인 코스에서 7분에서 길으면 한 10분 정도 되는 이론 내용을 먼저 선생님이 설명한 걸 듣고 그거를 학교 현장, 그냥 교실이나 실험실 이런데 아니면 현장 학습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그걸 실제로 접해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설명이 먼저 제공이 되고 그걸 아이들이 받아들인 다음에 다시 그거를 어떤 예시를 통해서 체화하는 그런 기본 틀은 동일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수벨은 그런 현실을 좀 잘 바라본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식을 아이들이 발견하면 좋겠으나 그런 건 좀 힘드니 실제로는 유의미하게 그 어떤 지식을 수용하는
그 과정을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의미에서 유의미 수용학습, 즉 유의미 학습을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브루너의 발견학습 있잖아요. 브루너의 발견학습과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이 인지심리학,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사실이나 개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견하느냐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춘 거가 이제 두 가지 이론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이론이 브루너의 발견학습과 오수벨의 유의미 학습을 들 수 있는데 그 밑에 표에도 나오지만 그 브루너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발견을 하게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유도된 발견이라는 그 의미가 있지만 이미 이제 새로운 거 발견해낼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해서 이제 다 짜여진 각본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 발견 단계까지 이르는. 그런데 아무튼 발견을 한다는 거 그 행위 자체에 좀 더 강점을 둔 거죠.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구성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구성주의적으로. 아동 개개인이 어떤 발견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브루너의 발견학습인데 오수벨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는 학습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일반적으로 설명을 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견학습과 유의미 수용학습 그러니까 유의미 학습 같은 경우에 가장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교사의 역할입니다. 교사 역할. 교사의 역할 같은 경우에 발견학습은 어때요? 아이들이 발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많이 안 해줍니다. 해주긴 해주지만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유의미 학습, 유의미 수용학습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렇게 수업을 하는 걸 이게 이제 기본 모토예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주면 되지 이거예요. 그래서 교사의 설명과 안내를 줄 수 있는 만큼 다 줘라. 이게 이제 유의미 학습의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또 설명식 수업에 대한 어떤 강조 이게 이제 현실적인 그런 측면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유의미 학습 같은 경우에 그렇다고 해서 뭐 로트러닝은 아니고요. 로트러닝은 아니고 그 선행 지식이 있잖아요. 선행적 지식이 이게 뭐냐면 이게 선행 조직자랑은 조금 다른데 이미 갖고 있는 스키마와 새로이 접한 개념을 어떻게 구성을 해서 어떻게 연결을 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주식이라고 하면 그게 바로 인지구조인데 인지구조에 새로이 접한 개념을 어떠한 방식으로 편입시킬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겠어요? 학습 자료가 중구난방으로 돼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 학습 자료가 좀 계열화되어 있고 조직화되어 있고 이러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수벨이 이제 얘기하는 그 유의미 학습에서 그 중요시하는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학술 용어 몇 가지 있어요. 일단은 포섭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섭, 서브섬션이라고 하는데요. 포섭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속 포섭은 포괄성이 낮은 학습 과제를 포괄성이 높은 인지 구조에 통합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시를 통합을 시키는 거예요. 원래 이제 어떤 기본 이론적인 틀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시가 별로 없어. 이론적인 틀은 아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뭘 하는지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종속 포섭을 시키는 거죠. 구체적인 예들을 막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교육학, 모의고사 논술 같은 거 보면은 구체적 사례를 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종속 포섭에 잘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예도 있었지, 그런 예도 있었지 막 꺼내 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종속 포섭의 종류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파생 포섭, 그리고 이제 상관 포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생 포섭 같은 경우에는 피아제가 얘기했던 동화랑 굉장히 비슷하죠. 새로이 접한 정보가 인지구조 안에 존재하고 있는 포섭자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말 그대로 100% 예시가 주어지는 게 이제 파생 포섭이죠. 근데 상관 포섭은 어떠냐면요.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어. 기존의 어떤 스키마랑. 그런데 관련인데 완벽하게 딱 들어맞진 않는 거예요. 예시라고는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시라고 하면 예시인데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예외라든가 좀 기존에 이제 그 학습자가 갖고 있던 인지 구조를 좀 수정을 해야 하는 포섭이 바로 상관 포섭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피아제가 얘기했던 조절이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발견학습 쪽과도 좀 더 유사성이 높은 그러한 이제 포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포섭이라는 게 있어요. 상위 포섭은 포괄성이 낮은 인지 구조가 포괄성이 높은 상위 정보를 새로이 포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학습한 내용이 구체적이겠어요? 아니면 추상적이겠어요? 당연히 추상적이겠죠. 왜냐하면 더 커다란 인지 구조를 더 조그만 인지 구조가 포괄하는 거니까. 그게 포괄한다고 하면 좀 웃기는데 그 연결을 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병렬 포섭이라는 건 이제 동등한 수준의 어떤 관련 정착 의미가 서로 포섭이 되는 뭐 그런 거죠. 이 개념이 있고 이 개념이 있는데 이 두 개념은 동등한 위치다.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영어 같은 경우 이제 단어 순서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되니까 단어가 어느 문장 내에서 어디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결정이 되니까 왜 그런 얘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명, 형, 후동 뭐 이런 식으로 명사랑 형용사는 앞에, 동사는 뒤에 이런 식으로. 이게 그래서 단어 내에서 어떤 포지션에 따라서 이 품사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영어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이 순서에 따라서 여기 배치가 되니까 이게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두 개가 뭐라 해야 되나요? 그 관련 정착 의미가 이제 동일한 그런 수준의 이제 포섭에 들어가는 그런 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소멸 포섭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망각 포섭이라고 하는데요. 그냥 망각하는 거예요. 그냥 까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요거는 안 물어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소멸 포섭은. 포섭 자체도 물어볼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려면 도대체 어떠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겠느냐라는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유의미 학습이 일어나려면 일단은 학습 과제가 이제 학습 장면에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학습을 하려면 선생님이 없더라도 학습을 하는 주체, 사람은 있어야죠. 학습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학습을 하려면 뭘 배워야 될지 뭐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생님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학습이 일어나려면 기본적으로 학습자와 학습 과제 두 가지는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유의미 학습 조건의 그 틀을 보시면 학습 과제와 학습자 두 가지로 나뉘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학습 과제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한다면 실사성과 구속성이 있어야 돼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일단 그 본래적인 성질은 변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구속성이죠. 그 실사성이 뭐냐면요. 내가 그걸 우리말로 하든지 영어로 하든지 하여튼 표현 방식이 아무튼 뭐 바뀌더라도 일단은 그 핵심 내용 자체는 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는 그 1 더하기 1은 2인데 이걸 내가 한국어로 1 더하기 1은 2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뭐 그건 맞는 거고 영어로 1 플러스 1 equals to 2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것도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거는 실사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속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제 변하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물리학에서 F는 ma, 힘은 뭐 질량과 속도, 가속도죠. 질량과 가속도의 곱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은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뉴턴 역학의 어떤 세계에 산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있어야 논리적으로 유의미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 유의미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학습자가 개입이 됩니다. 학습자가 관련 정착 의미가 있죠. 관련 정착 의미. 이게 뭐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선수 지식 같은 거예요. 관련 정착 의미를 갖고 있는다. 그러면 학습 과제가 논리적 유의미성이 있는데 그 학습 과제와 관련된 기본 지식이 있으니 이러면 앞으로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된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유의미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실현될 수 있는 유의미성이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유의미한 학습태세 이게 뭐예요? 학습 동기죠. 학습 동기까지 있다? 그러면 잠재적 유의미성과 유의미한 학습태세가 만나서 뭐가 된다? 심리적인 유의미성, 학습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결합이 돼서 결과적으로 심리적 유의미성까지 달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외우시면 아주 이해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선행조직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유의미 학습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관련 정착 의미 있잖아요. 관련 정착 의미. 거기 이제 각주를 보시면 나와 있겠지. 그러니까 20번, 각주 20번 보시면 나와 있는데, 거기 영어로 되어 있죠. 그게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그겁니다. 일단은 관련 정착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일단 확인을 먼저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 개념을 갖고 있는가. 그 관련된, 지금 학습하고자 하는 학습 과제와 관련된 어떤 개념을 알고 있는가. 이미 알고 있으면 좋은 건데,
이미 알고 있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갖고 있는 경우에 이거 포섭자라고 해요. 포섭자. 근데 이 포섭자가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선행 지식이 없는 경우에 선생님이 이 선행 조직자를 제공함으로써 포섭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떤 선행 조직자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그런 게 있구나. 아, 이런 게 있었네. 맞아.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면서 학습이 촉진된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의미학습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일단은 설명식 수업 있잖아요. 설명식 수업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현실에서는 설명식 수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설명식 수업의 어떤 의의가 중요하니 그런 것도 이제 유의미하다라는 게 이제 일단 이 유의미학습의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리고 포섭자가 없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선행 조직자를 제공을 하면 학습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행 조직자 같은 경우에는 학습 과제와 이제 오늘 받은 학습 과제죠. 학습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의미들을 집합시켜서 포섭자를 형성을 하고요. 포섭자는 어떤 주어진 과제보다 과제들을 이제 보다 친숙하게 아동들이 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학습의 효과성도 증대를 시킬 수 있고요. 결국에는 기억이죠, 기억. 파지를 촉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이제 선행 조직자와 관련된 그 유의미 학습까지 이제 제가 한번 살펴본 셈이 됐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지겠어요. 마지막 문제는 뭐예요? 4번. 제가 밑줄을 쭉 쳐놨죠. 이러한 어떤 현상과 관련된 동기이론이 뭔지 한번 명칭을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동기이론이 주장하는 어떤 세 가지 욕구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이론의 모델 자체가 어떤 세 가지 욕구를 기본적으로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거를 이제 고려해서 구체적으로 동기부여 방안을 좀 제시를 해봐라. 이런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자, 요게 뭐예요? 이게 자기결정 이론이죠. 그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왜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self-determination theory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결정 이론이거든요. 자기결정성 이론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의 저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결정성이라는 애매한 단어를 왜 쓰는 걸까요? 자기결정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자기결정 이론이 뭐냐면요. 개인이 외부로부터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동기부여의 유인이라고 보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결정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자기가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개인의 행동이 스스로 동기화되고 스스로 결정된다고 주장을 해요. 이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욕구를 이제 고려를 해서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안을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 세 가지 욕구가 바로 여기 얘기하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라는 겁니다. 이게 Basic Psychological Needs라고 그래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라고 하는 것들인데 이게 첫 번째 거가 자율성 욕구고요. 두 번째 것이 유능성 욕구, 세 번째 것이 관계성 욕구입니다. 그래서 각각이 어떤 욕구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기본적 심리적 욕구라는 거는 이렇게 구성이 돼요. 하나는 자율성 욕구. 이거는 개인이 스스로의 선택이나 행동을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그래서 자율성 욕구가 이런 거고요. 유능성 욕구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본인이 유능함을 지각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능력이 이 정도 된다라는 거를 스스로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굉장히 납득이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간섭받는 거 싫잖아요. 그리고 내가 유능하다는 사실을 자기가 확인할 수 있으면 매 순간 확인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세 번째 것이 이제 관계성 욕구인데, 관계성 욕구는 이거는 혼자서 만족감을 느끼기는 조금 어려워요.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유능성 욕구라든가 자율성 욕구는 상대방이 없더라도 어느 정도 충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거 이제 관계성 욕구 같은 경우에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느낄 수 있고 충족될 수 있는 욕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달성하기는 어렵고요. 만족하기는 어렵고요.
타인과의 교제나 어떤 관계에서 조화를 이룸으로써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얻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일단은 그 자기결정 이론을 한번 쭉 살펴보고 이제 구체적인 어떤 구체적인 이 욕구, 이 세 가지 기본적 심리적 욕구를 반영한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자기 결정 이론은 라이언과 대시와 라이언으로도 표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원래 논문에서는 라이언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대시가 옵니다. 그래서 논문의 이제 표기 순서에 따라서 저는 이제 라이언과 대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라이언과 대시의 자기 결정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 문제를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결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론이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자기결정 이론을 구성하는 이론들이 좀 네 개의 작은 이론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개의 작은 이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미니 이론이라고 해요. 미니 시어리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미니 시어리를 다 종합해서 만들어진 이론이 바로 이 자기결정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걸 매크로 이론이라고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매크로라고 하는 거는 그 자기결정 이론의 어떤 어떤 집합적인 특성 이런 거를 좀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매크로 이론이라고 하고요. 이거랑 좀 매크로 이론이랑 좀 비슷한 어휘가 하나 있다면 이제 메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메타 이론. 이거 메타 이론이라고 이 자기결정 이론을 매크로 이론이라고 안 하고 메타 이론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 미니 이론 간의 관계성 이런 거에 좀 주목을 해서 메타 이론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요거를 구성하는 내용은 인지적 평가 이론, 유기적 통합 이론, 그리고 인과 지향성 이론, 그리고 기본적 심리 욕구 이론. 여기서 기본적 심리적 욕구 요거 있잖아요. 요게 바로 기본적 심리 욕구 이론에서 주장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이론이 이제 자기 결정 이론을 구성하는 전반적인 이론인데 그 각각의 이론인데 그 네 가지 이론을 뭐 다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그냥 들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이게 또 확장이 더 됐어요. 6가지 미니 이론을 포괄하는 그런 이론입니다. 지금은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런 목표 내용 이론이라든가 관계 욕구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굉장히 확장이 많이 되었는데 그 각각의 이론을 여기서 다루는 거는 이제 심리학 수업도 아니고 뭐 여기서는 조금 임용의 어떤 범위랑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만 우리는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결정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이 타고난 어떤 성향성, 성장 경향성이라든가 심리적 욕구에 의한 동기부여라든가 그 성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개인이 이제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이제 그 선택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고 이런 거를 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동기부여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어떤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강조하는 그런 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욕구 세 가지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여러분이 그래도 좀 아셔야 하는 미니 이론이 몇 가지 있다면 일단은 인지적 평가 이론 이거는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됩니다. 뭐냐면 인지적 평가가 뭐냐면요. 이게 바로 유능성 욕구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유능성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은 내가 유능하다라는 걸 어떻게 아시죠? 여러분이 뭔가를 과제를 또는 과업,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했을 때, 좀 손쉽게 해결을 했을 때, 나의 능력이 이 정도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어려운 과제, 도전적인 과제를 선택을 해서 아니면 그런 과제에 직면을 했을 때 그런 과제를 해결하고 어떻게든 그 과제를 해결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굉장히 자신이 뿌듯해지지 않나요? 그 뿌듯함을 느끼는 기관이 어디죠? 여러분의 뇌입니다. 뇌예요. 그래서 이 뇌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유능성을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유능성을 증명하고자 해요, 사실. 그리고 그 사건들에 대해서 통제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런 유능감 욕구와 자기 결정감 욕구가 동시에 존재할 때 어떤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동기화 된다. 이게 이제 인적 평가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기결정 이론, 자기결정 이론 얘기를 했는데 이 자기결정 이론의 그 자기결정이 자아 존중감 욕구라고 해야 되나요? 자아 존중감과 굉장히 유사해요. 같지는 않아요. 근데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신의 의지를 활용하는 과정을 자기결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의지를 활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의지가 뭐냐 하면은 어떤 유기체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만족을 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과정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의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내재적 동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 내재적 동기가 뭐냐면 어떤 인간, 유기체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환경에서 내가 자기결정적이고 싶어 하는 그런 인간의 욕구를 바로 내재적 동기라고 이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재적 동기가 바로 내재적 동기에 작동을 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을 했을 때 자기 결정 욕구가 만족이 되고 또 그 유능성 욕구도 만족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외재적 목적을 위해서 뭐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면은 이 어떤 내재적 동기가 감소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디랑 연관이 있냐면 외적 보상의 내적 동기 손상 효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것과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기는 원래 아예 동기가 없는 상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태 있죠. 나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생각을 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상태, 그게 바로 이제 무동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외적인 자극이 들어와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지금 배가 고픈지 안 고픈지에 대해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피자 광고가 TV에서 딱 나와요. 그러면 외적인 자극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외재적인 동기가 발생을 해요. 저거를 먹고 싶다. 저거를 달성을 해야겠다. 그런데 이게 그 내재적인 동기로까지 전환이 되는 게 아주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이게 약간 예시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먹고 싶다 그러면 이미 내재적 동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피자를 먹고 싶은데 숙제를 다 하면 이 피자를 사주겠어. 뭐 이런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엄마가. 그러면 이게 외재적 동기가 되는 거죠. 저 피자를 먹기 위해서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외재적 동기가 되는 건데 그 내재적 동기로 이제 피자를 안 사주더라도 그 공부가 재밌어서 공부를 계속하고 과제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면 내재적 동기로 이제 변화이 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렸을 때는 좀 이렇게 짐승과 비슷한 상태잖아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도 이제 그 먹을 게 앞에 있으면 입에 넣고 뭐 싫으면 막 빽하고 울고 이랬던 아주 어렸던 시절이 있죠. 그런 갓난아기 시절에 짐승과도 거의 비슷한 그 야만인 시절을 거쳐서 이제 문명화가 이루어지면서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도 가능하고요. 사실 어렸을 때는 의사소통이 안 되죠. 의사소통에 흉내를 내고 있지. 왜냐하면 아이들을 얘기하는 걸 보세요. 그러면 다 지 얘기만 하고 있어요.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걸 바로 집단 독백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우리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연령이 증가하면서 외재적 동기로부터 비롯한 어떤 동기보다는 내재적 동기에 대한 욕망이 점점 강해집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굉장히 뭐 잘하는 사람은 당연한 건데 원래 그렇게 공부를 뭐 썩 잘하지 못하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관심 있는 분야가 만약 생겼다고 해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엄청 찾아보고 공부를 해요.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닙니다. 그냥 관심이 가니까 찾아보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평소에 공부를 잘했든 못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가 생기면 공부를 하게 돼 있어요. 찾아보고. 그게 바로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의 어떤 증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사실 그런 거는 뭐 많지 않죠. 이거를 하면 엄마가 돈가스를 사준다 그랬다. 뭐 이러면 돈가스를 먹기 위해서 뭐 숙제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이렇게 외적 통제로 시작을 했으나 이게 점차 내면화되는 거 아니에요. 성장 과정에서. 그러면서 자기 규제 과정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보상을 획득하는 그 어떤 기제가 외적 보상이 이제 주였으나 그게 내적 보상이 그
어떤 동기화의 기제가 되는 그런 자기 규제 과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각된 통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은 사실 뭐 크게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보면은 신념이 세 가지가 있어요. 능력 신념, 전략 신념, 통제 신념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요 수단과 목적, 뭐 행위 주체 이렇게 제가 슬슬 연결을 해놨잖아요. 이 수단과 목적관의 관계가 이제 뭐 전략 신념인데 이것부터 한번 봅시다. 가운데 있네요. 이 수단을 사용했을 때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 그게 바로 전략 신념입니다. 근데 목적에서 행위 주체로 가는 그 화살표 있죠? 그게 통제 신념인데 목적을 위해서 행위 주체가 발휘할 수 있는 그 효과성, 그거에 대한 신념이 바로 이 통제 신념이에요. 효과성이라는 게 목표를 얼마나 강하게 아니면 얼마나 더 많이 달성을 했느냐, 이게 이제 효과성이잖아요. 이거는 능률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실 그냥 투입이 있고 산출이 있으면 그 투입 대비 산출이 얼마나 되느냐, 그게 바로 능률성이거든요. 이거는 어떤 외부의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그냥 결정이 됩니다. 투입이 얼만큼이었는데 산출이 이만큼이다 그러면 100분의 뭐 50이 나왔다 그러면 능률성은 50%가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서. 그런데 이거는 이제 통제신념의 어떤 발휘로 인해 이제 나타난 효과성은 목표의 달성도이고, 이거는 이제 그 외부와의 관계에 의해서 이제 규정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능력신념, 이걸 보시겠어요. 능력신념은 행위 주체가 어떤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내가 어떠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신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란 노력이라든가 운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역량에 대한 수단을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신념, 이게 바로 능력신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라이앵글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각된 통제, 바로 내재적 동기의 결정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자기결정 이론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를 먼저 살펴봤고요. 그리고 자기 결정 이론 자체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사실은 이런 내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해드린 거고,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안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안을 요 각각의 욕구랑 연결시켜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자, 자율성 욕구를 한번 볼까요? 자율성 욕구는 어떤 욕구라 그랬어요? 자율성 욕구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고 싶어하는 욕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자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게 바로 가장 효과적인 구체적인 동기유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학습 목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거나, 이거는 사실 저는 좀 의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임용고시에서는 요거 가능한 답안입니다. 그래서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선정하게 하거나, 아니면 교실활동 있죠. 교실활동, 뭐 환경미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서 학생들의 참여도를 학생들이 더 많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어떤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도는 여기 나오는 구체적 동기유발 방안 같은 경우에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암기하세요. 암기. 유능성 욕구를 볼까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예시가 나오는데요.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 이게 향상되고 있다는 증거를 제공해 주어야 유능성 욕구가 충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학업뿐만이 아니라 그냥 문제 해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반에서 유능성을 자신이 인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결과물이 나와야 되죠. 결과물이 나오지 않으면 유능성 욕구가 그다지 많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결과물을 학습자가 산출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일단 요거는 멘탈 관리 측면에서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지금 당장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네. 사람이라는 건 항상 결과만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네. 충분히 노력을 했고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네. 이런 식으로 아이를 달래는 거죠. 달래는 겁니다. 노력에 귀인한다. 요거는 이제 실패한 아이이죠. 목표 달성을 실패한 아이에게는 이렇게 멘탈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비판을 해서는 안 돼요. 칭찬하는 게 좋습니다.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철수는 잘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해?
똑같은 1학년 일반 너 왜 못해? 이렇게 하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말만 들어도 극혐이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비판할 점을 찾아서 그걸 언급하는 게 아니라 못한 거는 얘도 알아요. 근데 왜 상처를 후비냐는 거예요. 파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한 거 있잖아요. 잘한 거. 요거는 못했는데 그거는 이제 넘어가고, 그게 아니라 우리 영수는 그래도 한 번 배운 거는 잊어버리지 않고 잘 기억해서 문제 해결하는데 사용을 하는구나.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해 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좋다는 거죠. 이것도 멘탈 관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멘탈 관리. 유능성 욕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멘탈 관리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동기유발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 그래, 선생님이 나를 칭찬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겠지 라고 동기유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게 중요합니다. 요거 학습 과제의 난이도 조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유능성 욕구를 정말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엄청 어려운 거를 딱 줘봐요. 학습 과제로 풀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 못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많은 아이들이 학습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게 하려면 이게 필요하죠. 난이도 조절. 이럴 때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 앞에 놓으라 그랬어요? 뒤에 놓으라 그랬어요? 쉬운 문제 앞에, 어려운 문제 뒤에 놓으라 그랬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런 거. 적응을 하는 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배치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적절해야 돼요. 적절한 난이도. 우리가 적절한 난이도와 뭐 변별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평가 영역에서. 그래서 적절한 난이도가 얼마라고 얘기해요. 보통 0.3에서 0.7 정도. 개별 문항 같은 경우에 0.3에서 0.7 정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정답률이. 그리고 그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0.5 수준이 그 평가 도구 전체로 봐서는 0.5 정도 정답률이 나오는 수준이 적절하다. 이때 변별도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보가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난이도를 왜 이렇게 조절을 하라고 하냐면 쉬운 문제만 줘서는 안 되지만 어려운 문제만 주거나 쉬운 문제만 줘도 안 돼요. 둘 다 안 됩니다. 적절히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가 섞여 있어서 내가 이 정도까지는 내가 풀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게 항상 쉬운 문제만 주면은 인지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학습이 안 일어나요. 그리고 너무 어려운 문제만 줘도 아예 손을 놔버리기 때문에 학습이 안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적절하게 아이들이 이 정도는 풀만한데 라고 덤벼들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학습 과제의 난이도 조절. 그리고 요거는 좀 옵션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왜냐면 애가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막 낑낑대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면 그냥 가서 답을 알려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단지 푸는 게 내가 보기에 조금 답답해 보인다고 해서 가서 딱 도움을 줘버리면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자의 그 유능감 달성을 위한 노력이 어떻게 폄하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적 도움, 스캐폴딩이라고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스캐폴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교수적인 도움이에요. 그냥 아이들이, 근데 요거는 아이들이 요청을 했을 때 그때 가서 도와줘야지 먼저 나가서 아이들에게 요청도 안 했는데 미리 알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이제 좀 저속한 표현이지만 낄끼 빠빠 해라 이런 얘기죠. 그거가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관계성 욕구, 이게 마지막이죠. 관계성 욕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인간 중심 상담 이런 거 있잖아요. 로저스의 그런 거 얘기를 이제 받아들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칭찬이 좋고 비판이 안 좋다 그랬죠. 그게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인 존중을 해준다면 관계성 욕구가 굉장히 충족이 되죠. 무조건적 긍정적 수용이 뭐예요? 일단은 상대방의 어떤 포지션이라든가 상대방의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이해한 그 이해 위에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처한 문제까지도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이제 같이 논의해 본다던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통해서 우리가 라포르라고 하는 걸 형성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해서 신뢰잖아요. 신뢰. 어떤 두 유기체 사이에 라포르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두 유기체는 서로 믿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통해서 라포르를 형성을 하고, 라포르를 형성을 했을 때 이러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이러한 그 사고방식이 나타나요. 누구한테? 학습자한테. 라포르가 형성이 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은 나를 좋아하는 선생님이야 라고 얘가 알잖아요. 그러면 학교나 학습에 있어서 누군가 어떤 선생님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예뻐해 준다는 걸 아이들이 알면 굉장히 힘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자신을 좋아하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공감해 준다라는 그 어떤 시그널을 받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학업에 대한 동기화가 많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통해서 관계성 욕구를 좀 충족을 시켜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총 2회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의 수업 방법이 뭐였어요? 블렌디드 러닝이었죠. 블렌디드 러닝이 뭐라고요? 온라인 형태의 수업과 오프라인 형태의 수업이 혼합된 형태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다?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동시에 제공되기 때문에 온라인 수업의 장점과 오프라인 수업의 장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가 있고, 잘 구현된 경우 어느 하나의 단점을 다른 수업으로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프라인 수업만이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제공하기 때문에 시공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좀 자유롭다. 물론 제약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존 전통적인 수업보다는 훨씬 더 제약이 적죠. 그러한 장점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학습자와 교사 간의 어떤 상호작용도 굉장히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수업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제공을 한다? 전통적 수업 먼저, 그 다음 온라인 수업 나중. 그리고 온라인 수업 먼저, 그 다음에 전통적 수업 나중. 후자는 어떤 형태의 수업이라고요? 거꾸로 수업, 그쵸? 거꾸로 학습, 플립드 러닝이 이런 형식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동료 장학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장학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문제에서 나온 것만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동료 장학이라는 거는 교사들이 서로의 성장과 교육 활동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는 협동적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어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거는 프린트를 보시고요. 자기 장학, 요거는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임상장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 있죠. 그런 거 귀찮은 사람들, 그냥 자기가 자기 수업 찍어서 보고 어떤 개선점을 찾아서 그걸 반영해서 수업의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걸 높이는 그런 것들이 자기 장학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 조직자가 뭐라고요? 어떤 학습 자료, 도입 자료인데 선행 조직자가 왜 중요하냐? 일단은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스키마, 포섭자라고 하죠. 포섭자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학습 과제, 새로운 학습 과제를 접했을 때 학습이 잘 일어나는데, 그러한 포섭자가 없는 경우에 선행 조직자를 제공하면, 적절한 선행 조직자를 제공하면 선행 조직자가 포섭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학습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설명 조직자라는 게 있고 비교 조직자라는 게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 결정 이론,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기 결정 이론에 이제 기본적 심리적 욕구가 3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 3가지 욕구가 뭐라고요? 자율성 욕구가 하나 있고요, 유능성 욕구가 있고 관계성 욕구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가지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니 복습을 꼭 해보시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이 정도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